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었던 어제 예상과 달리 별다른 군사 도발은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도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요청에 따라 내일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6차 핵실험 직후여서 그런지 별다른 무력 도발은 없었습니다. 좀 이유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주요 계기 때마다 도발을 했기 때문에 예. 금년 9월 9일에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철저한 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예. 북한 내부에서 그걸 경축하는 행사가 지금 매일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축연도 벌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추가 도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제 남은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런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도발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덜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도 과거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제재 목소리와 그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네. 아마 그런 것들도 혹시 그 도발을 조금 조절하는 요인이 됐을 가능성도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유력한 도발 시기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11일 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게 북한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원유 공급 중단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예.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번 유엔 결의안 통과가 나오는 그 시점 그때부터 네.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떤 행보를 펼치느냐 이걸 주목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결의안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이 얼마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그런 모멘텀들을 찾아내느냐 아니면 미국과 북한이 계속 강대강의 대결 구도에 빠지면서 말 대 말 이 공방을 펼치는 그러니까 말폭탄을 계속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북한의 행동 가능성은 보다 높아진다. 그래서 그 대형 도발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7차 핵실험 그리고 ICBM급 미사일 발사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북한은 저울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잇따른 ICBM 시험 발사 그리고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무기 기술을 상당히 고도화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음에 또다시 도발이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가 좀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뭐 김혜연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표가 있고 군사적인 목표가 있어요. 정치적인 목표는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벌여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또 한미연합연습 연구 중단,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이관시키고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분명한 정치적인 목표예요. 예.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6차 핵실험 직후에 발표했듯이 핵무력을 완성하는 거예요. 핵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핵탄두를 작고 가볍고 그러면서도 아주 굉장히 큰 위력을 갖는 그런 핵탄두로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다종화를 했거든요. 플루토늄탄, 고농축 우라늄탄, 증폭 핵분열탄, 수소탄까지 예. 정말 초강력의 그런 핵탄두를 만들고 두 번째는
그 탄두를 실어 날려보낼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은 단거리부터 중거리, 장거리까지 있고요. 그것을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공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다양한 미사일을 갖춤으로써 자기들이 기습적인 도발 효과, 또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최고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북한의 목표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들이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 지난 8월 29일 화성 12형 중거리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어요. 예. 이제 남은 것은 ICBM 화성 14형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도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은 또 이 미사일의 엔진을 지금 현재 주로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네. 고체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ICBM을 고체화시킨 그런 미사일의 발사. 또 잠수함에서 발사는 지난번에 잠시 북한이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북극성 3형 예. 예. 또는 화성 13형 신형 미사일. 이런 다양한 미사일들을 발사하거나 지금 7차, 8차 좀 더 다른 형태의 핵실험으로 이어갈 가능성. 그게 이제 전략적인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외에도 재래식 도발이라든지 사이버 테러라든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도발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외신 보도가 이미 됐다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랫동안 한 번도 비핵화 정책 유지해왔는데 이거랑 그럼 단절을 선언한 것인가? 이미 보도가 공식화되다 보니까 어떤 네. 의미로 해석하셨는지요? 사실 그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NBC 방송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주요 관리들의 말을 그 종합해서 그렇게 전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에 하겠다 이것을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실제 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네.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배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이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결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런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이것을 한편으로 좀 시위하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용도.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도 만약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 개발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면 미국은 전술핵 카드랄지 또 다른 핵 카드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을 맞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행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 실현 가능한가 여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가 그렇게 득이 많은 것보다는 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전술핵 재배치의 이런 논의들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네, 물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고려라고 하는 것이 배치하겠다는 고려인지 아니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군사적인 옵션까지 뭐 외교적인 것은 물론이고 군사적인 옵션까지 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군사적인 옵션 가운데 바로 전술 핵 재배치 문제라든지 또는 이 핵 무장,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만약에 북한과 중국이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끝내 협조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간다면 우리로서는 극단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도 그래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고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로서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정말 위기의 상황까지 몰린다면 우리로서는 그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대로 그냥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모든 것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앞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관련한 움직임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11일 네. 이제 안보리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강력한 제재안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한 달 전에 나왔던 안보리결이 237호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특히 보강된 것으로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237 하나호와 가장 크게 대별되는 부분 역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은 거의 100%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북한에 원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70만 톤에서 한 100만 톤 정도의 원유가 북한이 필요한 양인데 그 대부분을 두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두 국가가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 중단시키면 북한 경제는 마비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바로 마비되는 것은 아니죠. 대체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북한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그런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이번에 만약에 결의안에 완벽하게 포함된다면 이것은 그동안의 그 제재 결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북 압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원유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제재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원유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미국은 포함시켜라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번에 원유 공급 중단 문제가 완벽하게 포함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예. 다만 이제 상징적 차원에서 원유 공급을 일부 제한하는 뭐 이런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제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제재가 이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재안이 이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압박을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초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좀 통과 여부에 대한 가능성에 좀 어떻게 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좀 문제인데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좀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가 본격 그 속내를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유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라고 봤을 때 그것마저도 버리게 된다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가 되고 결국 북한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 외에 이제 지역적인 요소로서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러시아는 뭐 접경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만 중국은 대부분의 지역을 중국과 북한이 맞닿아 있단 말이죠. 북한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중국으로 유입된다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얘기는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 내 혼란, 그것이 결국 중국에 미칠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원유 공급의 중단 문제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넣는 것은 북한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경축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없다. 예. 우리는 자력 경생의 토대 위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어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자리에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예. 김정은이 결심하면 이 원유 제재는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는 것이 중국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